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였고 그는 일상적인 삶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같은 시간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떤 투명한 고리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제임스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톰과 술 한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느끼는 지루함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톰은 웃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 니체의 영원 회귀라는 이론 들어본 적 있어?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톰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모든 사건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사상을 제시했어. 가령 오늘이 계속 반복된다고 상상해봐. 또다시 이 시점으로 돌아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화를 또 나누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야. 니체는 우리가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에 의미를 두고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 즉,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지. 제임스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그만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겠지? 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만약 매일이 반복된다면 지루함 대신 그 반복되는 순간들 속에서 작은 기쁨이라도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말이야. 그날 밤, 제임스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톰과의 대화가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잠재된 생각을 뒤흔들고 있었죠. 영원히 반복될 내일이라는 개념은 그날 이후로 그의 새로운 관점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임스는 일찍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같은 풍경이었다지만 그는 그동안 지나쳐버린 집 앞나무의 잎사귀들이 햇빛에 비쳐 반짝이는 모습을 새삼스레 눈여겨봤습니다. 길거리의 아침 인사소리는 마치 처음 듣는 음악처럼 감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임스는 그의 삶을 조금씩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매일 옆집 할머니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집 근처 숲길을 산책하며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야생화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임스는 이런 변화가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매일이 반복될지라도 그 하루하루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영원 회귀의 개념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게 했고 그는 계속해서 그 순간들을 진정으로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그리하여 제임스는 자신의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영원 회귀는 제임스로 하여금 매일의 반복 속에서 그만의 특별한 의미를 찾게 했으며 그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공정랜드라는 특별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었죠. 왕국은 존 롤스의 정의론에 기반하여 운영되었으며 특히 차 등의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 무지의 베일을 쓴 채로 사는 상상 속의 마법의 나라였습니다. 이 왕국에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독특한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 전통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바꿀 때 모든 시민은 자신이 어느 사회적 지위에 놓이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왕국의 시민들은 매년 대공정의 날이라는 축제에서 이 원초적 입장의 경험을 재현했습니다. 대공정의 날,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도시 중앙의 거대한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장에는 커다란 무지 베일이 설치되어 있었고 참가자들은 눈을 가리고 베일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일 안에서는 각자 임의로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는데 이 역할은 왕부터 농부, 상인, 심지어 탐험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주어진 역할에 따라 하루를 보내고 그 상태에서 그들의 발언과 선택이 전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해 대공정의 날에서는 자유로운 공정시장이라는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왕국의 시민 알렉스는 이날 임시로 주어진 역할에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평소 큰 상점의 주인이었으나 이날따라 그는 가장 낮은 계층 유농부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역할이 바뀌면서 알렉스의 시각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불평등이 자신 같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불평등이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런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안겨주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발언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작정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의 발언에 광장은 조용해졌고 시민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겼습니다. 결국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자유로운 공정시장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불평등이 존재하되 그 불평등이 모두에게 특히 불리한 사람들, 즉 왕국의 농부들이조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교육 기회와 농산물의 공정 거래 보조금, 그리고 농부들이 지식과 기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날 밤, 알렉스는 역할이 끝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이 단순한 하루의 체험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사업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다 유익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공정랜드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물결이 되어 모두에게 더 나은 내일을 가져다줄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공정랜드, 은차 등의 원칙을 통해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을 통해 모든 시민이 더욱 번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찾으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각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이 왕국이 오랫동안 행복하고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시골 마을에 정의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이유로 유명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이클 샌델이 정의론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정의 마을의 주민 수는 적었지만 사람들이 이 마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책임감과 도덕이 어떻게 공동체 생활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목격하기 위해 방문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정의 마을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중심가 한가운데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마을의 역사를 돌아볼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존재했고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위기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나무는 단순한 나무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저 나무를 자르고 새로운 나무를 심은 뒤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샌델의 정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리주의적 접근, 자유주의적 접근, 공동체주의적 접근을 모두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공리주의자들은 나무의 죽음으로 발생할 잠재적 이익과 손해를 평가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제거함으로써 생겨날 더 넓은 공간, 새로운 삶의 질 향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공간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센터를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중시했습니다. 나무가 상징했던 그 모든 것이 특정 개인에게는 매우 소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무에 대한 애호가들의 감정을 중요시했으며 각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나무가 가지는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나무는 그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의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정의감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가치였으며 나무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세 가지 관점을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고 동시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 그 자리에 공동체적 의미를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일부는 미술작품으로 남기거나 마을 역사관에 전시하여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관점이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과 대화를 통해 공동체 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이론을 생활 속에서 실현한 이들은 정의와 공동체적 가치가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정의 마을은 또 한 번 샌델의 철학적 교훈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때 작은 마을에 알렉스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가는 것을 좋아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막 시작되었고 알렉스는 이번 여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신비로운 모험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이번에 관심을 갖게 된 주제는 바로 인과관계였습니다. 알렉스는 오래된 마을 도서관에 나가 데이비드 휴메의 철학책을 빌렸습니다. 그는 휴메의 인과관계 이론을 읽으며 세상의 모든 일들이 꼭 이유가 있어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흥미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론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사건 A와 사건 B를 연결짓는다는 것은 사건 A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사건 B가 뒤따라오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이지 두 사건 사이에 진정한 인과적 연결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알렉스는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에서의 이론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뜨거운 빛이 들이치는 창가에 앉아 시리얼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그의 고향 위스퍼는 항상 그 옆자리에 와 앉곤 했습니다. 알렉스는 문득 내가 아침을 먹으면 위스퍼가 옆에 앉는구나? 이게 인과관계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위스퍼가 왜 옆에 오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얼 그릇을 창가에 놓지 않고 다른 방으로 가져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위스퍼가 곧바로 따라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창가로 가았더니 여전히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실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던 알렉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위스퍼가 시리얼을 먹을 때마다 옆에 앉은 이유는 단순히 그가 있는 장소 때문이 아니라 창가에 오는 아침 햇살이 위스퍼에게 따뜻한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알렉스는 날씨가 맑고 햇살이 창가로 드는 날이면 언제나 아침 식사를 그곳에서 했고 위스퍼 역시 그 따뜻함을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스퍼의 행동은 시리얼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알렉스는 효미 이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이 반드시 인과관계로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 현상을 더 열린 시각으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알렉스는 마을 친구들과 모일 때마다 그날 있었던 인과적 사건들을 효미 이론에 비추어 이야기하며 친구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이들도 자신들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알렉스에게 효미 인과관계 이론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세상을 더 폭넓게 이해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알렉스는 여름방학 동안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생각의 모험가가 되었고 그 추억은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회자되곤 했습니다.